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승진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마 발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일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하시면서 일도 손에 안 잡히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승진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 해설 강의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험 전체적인 총평 잠깐 말씀드리고 틀린 문제들, 틀린 지문들 위주로 어디가 틀려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이 형사소송법 과목의 경우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바꿔놓은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목표했는지가 좀 보이는데, 이번 시험의 경우는 좀 엉뚱한 부분을 막 바꿔놓는다거나 너무나 좀 잘 보이는 부분들을 많이 바꿔놔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우리 형사소송법 과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틀린 지문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형사소송법 기본 이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아주 원리 원칙적인 얘기들, 이런 걸 어떻게 객관식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이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요.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객관식화하기 제일 좋은 형태로 만든 거예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형태의 이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자, 뭐가 그런가 한번 보면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을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에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이 소극적 진실주의라는 것이 헌법적 보장이 안 돼 있다. 즉 헌법 규정에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아니죠. 우리 헌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건 이제 일단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 이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소극적 진실주의의 내용, 즉 다 놓쳐도 상관없다. 범인 다 놓쳐도 되는데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에 저런 거 규정이 있는데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틀렸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요. 지문에 정오를 바르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 묻는 지문이네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답은 1번이었죠. 이것도 이견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억번부터 보면은 군사법원 판결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되었다. 이게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이 원래의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고등군사법원이 아니라 그 동일한 심급의 다른 민간법원, 일반법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이 벌어졌다. 그 관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면 2심 단계, 항소심 단계의 일반법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이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X. 이거는 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죠. 자, 다음 디귿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될 항소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자기들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위법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걸로 봐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런 거는 봐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다시 돌려보내,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등에 대한 재척 기피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거, 적절한 거는 3번
이 정답이었고요. 1, 2, 4. 이 세 개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데 이거 무슨 사유일까요? 기피 사유입니다. 그죠? 기피 사유. 자, 이 기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관과 사건과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오케이. 그런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객관적 사유가 된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틀리죠. 자, 여러분 이게 이 객관적인 사유가 되면 모든 재판부 다 그냥 다 기피당하는 거예요.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틀렸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제척된다라는 이 규정, 제척에 관한 규정이죠. 통역인에게 준용된다. 준용 규정이 있죠. 25조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 자, 여러분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의 관계면 요 얘기는 통역인에게 준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래요.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서의 친족일까요? 친족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에 있는 법률상의 친족 관계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된다. 이게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뭐 기계적으로 잘라낼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뭐 회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다. 아, 너무나 유명한 케이스죠.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습니다. 이것이 17조 7호의 전심 관여에 해당되느냐? 해당하지 않음으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전심 관여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죠. 약식 명령에 대한 전식 재판은 1심 단계고 항소심 판결은 2심이니까 전심 관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요것과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 공판에는 항소심의 공판에는 관여했으나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전심 관여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죠.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요. 주로 이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틀렸는지. 형소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항소심은 이를 각하하여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부터가 일단 띠용입니다.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각하라는 주문은 나오지를 않고요. 뭐 공소기각이면 공소기각이고 공소기각 결정이냐 판결이냐 아니면 면소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어도 각하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이거를 변호인 없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증거조사 결과 다 못 쓴다. 1심에서 해놓은 거는 다 위법하니까 이 증거조사 결과를 못 쓴다라고 하는 효과를 주고 있지요. 자,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구속된 피의자가 12조 사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포기를 했다. 아이고, 포기를 했다. 포기를 했다라고 할 때도 강제될 수 있다? 이게 권리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권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이거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4번에 형소법 33조 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국선 변호인에게 했습니다. 근데 국선이 항소 이유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 취소를 하겠죠? 이 뒤에 사선 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가지 않아서 사선 변호인은 아, 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안 오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넉넉히 기다린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되어 버린 사안입니다. 이 변호사 정말 너무 소름 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거는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유인 거고 국선 변호인이 바뀌게 되면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바뀌게 되면 다시 통지해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사선 변호인에게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수 의견은 사선에게 새로운 통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소부원은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에게 새로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전합에. 우리 헌법 시험도 아닌데 우리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이런 소수 의견을 틀렸지 하는 걸로 내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헷갈리셨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 결론은 잘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판결이어서 답은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2번 보시면요. 2번이 맞는 거고요. 당사자 능력의 존부 소송 조건이니까 공소제기 후에 사망하면 무조건 공소기각 결정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겠죠.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뭐가 틀렸는지 1, 3, 4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 성명을 모용했다. 그래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자, 여러분 이 공소제기의 효력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검사가 피고인으로 삼은 자 그런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자, 근데 검사는 이 이름으로 특정한 게 아니고 내가 수사를 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이름인 줄 알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정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피모용자가 아니라 모용을 한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것은 그냥 오기 비슷한 거예요. 이런 오기 같은 것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아니라 정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합병 같은 거는 일종의 상속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자연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법인의 합병 제도를.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모님의 형사 책임을 내가 물려받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연좌제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과 비율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에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 책임을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4번에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우리 대법원은 이 수사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형식적인 기준을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는 답 3번이네요.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된다. 그렇죠. 불고분리 원칙. 관할 위반, 소송 조건 존부 등에 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됐다면 법원이 심판할 것은 아니다? 아니죠. 자, 여러분 법원은요.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데 법원이 심판해야 되는 것들 중에 직권조사 사항은 자기들의 일, 이 사건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인가?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법에 이런 거를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건데 이런 요건을 안 갖춘 거를 판단하는 순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설정한 시스템을 깨뜨리는 행위를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소송 요건 같은 자기들이 이 사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직권조사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심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자, 수사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답은 4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다. 근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너무나 쉽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요런 얘기는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는 가능하죠. 국가보안법에서는 검사는 2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사준칙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은 4번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자, 검사는 사경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경에게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네, 맞네요. 여기까지는 수사 경합에 관한 이야기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경이 검사가 영장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영장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경도예요. 도 계속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수사할 수가 있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장 기재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2개의 문장으로 쓰겠습니까? 그냥 동일한 사건 수사하면 검사에게 송치해라 라고만 한 문장 쓰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너무나 쉬운 지문이기도 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서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발이 전속 고발이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일반 사인에게 요구하는 고소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 건데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세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전부 다 알아갖고 고발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고발 역시도 이렇게 사건을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하는 이런 정도로 표시하는 건 충분하지 않대요. 아주 동일한 범죄 사실, 공소장 기재와 똑같은 수준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너무 수사기관이 날로 먹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소불가분 원칙에 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적절한 거는 3번 이고요. 1, 2, 4 뭐 틀렸는지 볼게요. 고소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다. 피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좋은데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조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써 있고 그 독립하여의 의미를 우리는 고유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관이사불벌죄에 관한 이런 죄들은 여기에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 규정한 233조. 그럼 이 233조의 내용은 뭐예요? 주관적 불가분이죠. 객관적 불가분은 규정이 없이도 인정되고 있으니까. 자, 주관적 불가분 원칙 준용된다? 아닙니다. 요건 제가 수업할 때 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고소라고 하는 것과 형사법 일반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불가분과 주관적 불가분의 얘기가 고소불가분에서는 다 불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사법 일반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불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는 가분인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별 당사자가 자기 책임져야 될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리 공범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고소의 효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무 불공평한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불가분이다라는 조문이 필요했던 거죠. 객관적 불가분에서는 그냥 일반론하고 똑같으니까 별도로 조문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고소와 유사한 그런 제도,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반의사 불벌죄나
즉시 고발 사건에도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불가분인데요. 주관적으로는 이 조문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이건 특례를 규정한 조문인데 여기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여기 적용되지 않고 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거 안 걸리겠죠? 자,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 신고, 범인 처벌 구하는 의사 표시하는 거다. 오케이.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대리할 때는 구술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죠. 자, 여러분 이게 고소의 방식에 대한 얘기하고요. 대리로도 할 수 있나?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조문이 있는 건데요. 이거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서면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대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조합하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대리인도 구술로 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자, 다음 11번의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본래 범위를 가지 않은 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면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오케이. 딱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수사기관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 범위를 유발한 것인가? 범위 유발만 기억하고 계시면 판례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요거 두 가지가 다 그 엔드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에 위법한 함정수사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2번에서는요. 경찰관이 손님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도우미를 불러주니까 제보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 요구한 것이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안 하겠다는 업주에게 범위를 유발하고 있는 거니까 위법한 함정수사죠. 자, 다음 수사기관이 갑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갑을 바로 체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한 거는 인정이 됐는데 그 뒤에 범죄 사실 많이 늘어난 뒤에 체포했다. 범위를 만들었나요? 만든 게 없죠. 2번이 탈락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한 거긴 한데 범위를 유발한 사정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건 위법하지 않은 것이죠. 자, 다음 12번 피의자 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의 4번 지문 볼게요. 형소법 244조의 5,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 문제인데요. 여기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오케이, 좋은데 뭐가 틀렸지?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을 한다? 자, 여러분, 변호인도 대신 진술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경찰관 분들이라면 아무도 안 걸리셨을 것 같은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대신 진술할 순 없지요. 자, 다음에 이번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 영장체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은 1번이고요.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영장 체포를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영장 신청서에, 체포영장 신청서에 다시 청구하면 다시 청구하는 이유를 적는 칸이 있잖아요. 경찰관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전에 우리 왜 그 전 대통령 아저씨 체포하려고 할 때 체포영장 처음에 공수처에서 들고 갔는데 집행 못 해갖고 일주일 다 지나간 다음에 또 영장 다시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간 적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3번. 이거 약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준현행범인.
준현행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판례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고유 의미의 현행 범위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준현행 범위에 해당한다. 이게 여기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게 그려졌네. 준현행 범위는 해당한다라고 본 아주 특이한, 그래서 준현행 범위 공부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지요. 자, 그런데 준현행 범위에 관한 조문을 그냥 숫자로 써놨어요. 솔직히 숫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211조 1항 소정의 현행 범위이다. 1항이 고유 의미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2항의 준현행 범위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런 출제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부분은 명확히 틀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아이고, 핑이 아니고 제가 요새 애 키우면서 하도 티니핑에 시달리다 보니까 핑이 떠올랐어요. 피의자 신문. 요 절차를 하면서요, 이거를 속행한 경우에 그것이 위법한가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지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당일 신문 종결하지 않고 속행한 경우에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행한 사정만으로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위법하다. X입니다. 속행한 사정만 가지고는 위법이 아니고 이 속행에서 미결구금 상태가 이 구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돼서 불법 구금에 이른다고 볼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위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판결이니까 이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부심이고요. 적부심에서 답은 4번이네요.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뭘 한다? 신문을 한다? 이거 아닌데? 여기서 체크가 딱 되셨어야 됩니다. 적부심은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 종결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뭘 해요? 결정을 해야 되죠. 다 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부심에 관한 조문들은 대체적으로 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구속 자체에 관한 구속을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고요. 그 시간에서 신문을 얼마 안에 해야 된다? 48시간이다. 24시간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7번에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자,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다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여서 위법하다. 오케이.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거나 변호인이 동의했다면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위수중이니까 영장주의 위반인데 어떻게 이걸 동의로 살리겠어요? 이번 시험에 보면 이 증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든 지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수증인데 동의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걸 누가 걸리죠? 아무도 안 걸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쉽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거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이지한 단계로는 안 만들거든요. 지문을. 너무 쉽게 나온 게 많았어요. 자,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하는 경우 그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으로 반출해서 압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누가 걸리죠? 전자정보 압수가 이렇게 쉽게 나온 거는 전 거의 전 공무원 시험 통틀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까지 내주나? 하는 느낌으로. 여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제 끝도 없는 구간인데 너무나 이렇게 땡큐하게 나왔죠. 그래서 변별력이 좀 없지 않을까가 오히려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험은.
아무튼 이 하드카피하는 방식이 원칙일 수는 없고요. 선별 압수하는 게 원칙이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답은 4번인데요. 형소법 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다. 그렇겠죠.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X. 압수영장은 일회용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유명한 판결이니까 잘 해주셨겠죠. 영장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압수할 물건을 못 찾은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때는 수색 증명서를 주게 되죠. 압수 못한 경우에. 수색을 했으나 압수 못한 경우에. 그래야 이 압수수색을 당한 쪽에서도 뭘 또 압수수색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뭘 줘요? 압수 목록을 주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사준칙, 수사 종결에 관한 규정.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답이 1번 2개인데요. 기억번 보겠습니다. 사경은 범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송치 이유와 범인을 적은 송치 결정서 등을 함께 송부해야 된다. 오케이.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니은에 이번에는 불송치를 하는데요.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렇죠. 검사는 송부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경에게 반환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할 거면 재수사도 9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게 원칙인 거죠. 자, 다음에 디귿 가보겠습니다. 사경이 사건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 이유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이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정한 날부터가 아니고 검사에게 이렇게 불송치하면은 송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수사하는 사람도 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불송치 결재 맡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가 아니고 검사에게 송부한 날, 사건 떨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한 날이 아니에요. 다음 리을에 사경은 참고인 중지, 피의자 중지 등의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된다. 수사 중지를 했는데 지체 없이 송부하면 어떡하죠? 다시 수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사경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은 해당 사경의 소속 관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죠.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 사경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권에 대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기억, 니은 2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길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요. 증인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걸 안 하고 의견을 그냥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틀렸죠? 끝에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참고하는 거지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쓰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엄격한 증명이니까. 그래서 이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니까 범죄 사실 인정 증거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인정 증거로 썼던 어떤 케이스에서는 대법원이 이거 위법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 거예요. 다음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형법 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재판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조문 있죠, 이거. 조문.
자, 그러니까 우리 법제상 면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X입니다. 자, 그럼 이 조문은 언제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면소 같은 실체 판단 안 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조문은 학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는 단계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이런 사안이면 형사불법이 존재하잖아요. 이 형사불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책임 없어서 이건 무죄이긴 하지만 무죄 중에 책임 조각으로 무죄되는 케이스는 이 과정에, 이 범행 과정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증거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 여러 개를 모으니까 모자이크가 보인다. 그렇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 사실 인정할 수는 없다. X.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범죄 사실 인정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는 모든 가능할 의심을 배제할 정도 이럴 거지 요구한다면 틀렸죠. 아니 합리적 의심이라면서 모든 가능한 의심으로 바뀌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증거에 의해서 주요 사실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 사실 인정할 때는 하나하나의 사실이 다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틀렸고요.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X. 여기 앞부분이 팡 틀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가보도록 할게요. 증명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증명 답 1번인데요. 횡령죄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자, 여러분 저게 무슨 사실인지를 한번 볼까요? 횡령죄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 형법 355조 1항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보관자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해석상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횡령이라는 행동을 하거나 반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횡령이라는 건 뭐냐? 영득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제멋대로라는 글자의 횡자고요. 영득한다 할 때의 령자예요. 그래서 횡령이라는 건 그냥 내가 꿀꺽하는 거죠. 저 사람은 맡긴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꿀꺽해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횡령죄가 될 때 이 횡령이라고 얘기하려면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위반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영득의사를 드러내는 횡령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했다는 사실은 횡령죄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목적과 용도가 A라는 목적이었는데 B라는 데 사용했으면 이거 다른 데다가 쓴 거니까 목적과 용도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요증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걸 자유로운 증명할 거면 도대체 엄증은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적절한 거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소법 308조의 2에 따라 이게 위수증의 규정이죠. 적법 절차 위반을 수집하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예외 얘기인데 하면서 읽어 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에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누가 걸립니까 대체? 형사소송법을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전체 범위를 공부한 사람이면 이걸 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내나? 좀 놀랬어요.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채용 시험에도 안 낼 것 같은 그런 거를 내놨네요.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지문 채취가 먼저 있었다. 선지문, 후 압수. 근데 뭐가 위법해요? 압수가 위법해요. 그럼 독은 언제 들어와요? 이때 독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독이 침투하기 전에 열린 사과는 우적우적 먹어도 독에 감염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로 볼 수 있다? 아니지. 지문은 쓸 수 있다지. 그죠?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보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오케이. 다만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는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2번, 4번 더 너무 놀라운 그런 지문이죠.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증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억. 형소법 218조에 위반했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판결이죠. 쇠파이프 압수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런 압수물이나 압수물 찍은 사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영장주의 위반이니까요. 그죠? 다, 니은. 사전에 구속영장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 증거 중 피고인의 1심 법정 진술. 자, 여기서 구속영장 제시의 위법과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적으로 꽤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않고요. 변호인과 상의를 거쳤고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다음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집행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준수기간 정함이 없이 여기가 핵심이죠.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상 음주하지 마라 이런 거를 뭐 부과하는 게 안 될 건 아닌데 준수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토록 뭐 부착명령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단 한 모금의 음주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하다. 요 규정 자체가 이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 준수사항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거를 위반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위반 행위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불이익하게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최신 판례예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피고인 자백이 임의성이 있다. 그러면 진실성, 신빙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임의성은 증거 능력에 관한 얘기고 신빙성은 증명력에 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이 내용에 관련된 판결도 있었죠. 법정 구속한 뒤에 자백한 사람의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증거 능력은 있지만 믿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3번에 가볼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여러분, 임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요건인 거예요. 진술 거부권 불고지라고 하는 것과 임의성은 서로 별개의 사유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불고지했으면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겠네요. 다음 4번에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다. 라는 사유만으로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거는 너무 불리한 내용이니까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건
뭘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죠?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다음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적절한 것은 1번. 증거보전 절차, 증인신문조서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부분은 311조로 얘기할 수가 없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죠.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그냥 여기서 딱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311조는 두 가지 서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법관 작성한 서류, 그리고 184조나 221조의 이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요게 두 종류의 311조 대상 서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184조 증거보전에서의 증인신문조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증인이 답한 부분의 내용을 증거로 쓰려고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피고인이 문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쓰려고 하면 이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이번에 이번에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때에는 전문 증거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저한테 한 말을 법정에 가서 피해자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언하는 내용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피고인 저 자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뭘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발언의 존재 자체가 요증 증거가 되는 경우니까 요증 사실에 대해서 본래 증거가 되는 경우겠네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옮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이면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3번에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본래 증거 비슷한 형태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본래 증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 놓고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면 전문 증거 같아지는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래 증거라서 요 요증 사실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라서 증거 능력 인정한 다음에 다른 요증 사실에 대해서 또 쓴다. 증거 능력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요증 사실별로 똑같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요증 사실별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아니죠. 요때는 뒷부분에서는 전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에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럼 이 문자 증거는 반복적으로 가 있는 그런 화면을 캡처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자 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10조에 의해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전문법칙이 적용될 수 없죠. 본래 증거잖아요.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요증 사실이니까 본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돼 있죠. 1, 2,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소법 312조 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후에 수사기관의 관여하에 수사기관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 관여가 있으면 되는 거지 수사관서라는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면 역시 312조 5항의 진술서가 되겠지요. 자, 다음.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에 상영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질문을 했다. 그렇게 해서 피신조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답변 부분에 피의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아니죠. 진술거부권 불구지로 취급이 돼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입니다.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오케이. 그런데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이게 이제 거의 제일 어려운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의 내용이 뭐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당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신조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의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전문 진술이 됩니다. 자, 전문 진술은 316조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공동 피고인이죠.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316조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다 피고인 아닌 자로 취급이 됩니다. 316조 2항이 적용되겠죠. 316조 2항이 적용되면 이 316조 2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입니다. 필요성이란 진술불능이죠. 자, 그런데 원진술자가 진술불능해야 된다는 건데 원진술자가 누구예요? 당해 피고인이죠. 당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불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고 따라서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겠네요. 제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조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인데요. 형소법 312조 3항에 의하면 검사 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변호인이 내용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이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고 함은 피신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진정 성립이죠. 성립의 진정, 진정 성립. 내용 인정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니까 저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31번 증거 동의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1, 3, 4 보도록 할게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면 증거 쓸 수 있다. 위수증인데 동의하면 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긴급 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소법 217조 2항 3항에 위반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 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수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고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 위법하죠.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케이. 위수증이니까 좋았어. 그랬는데 뒤에 뭐래요? 동의하면 쓸 수 있대요. 또 나왔네.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걸리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다음 4번이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했다.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렸다. 자, 여기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이 증거조사할 때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이걸 이제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조사를 해야 되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조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증거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를 간주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동의 간주가 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얘기죠. 잘못된 지문입니다. 다음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가볼게요.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절차 1심에서 연속 2회 불출정하여 증거 동의가 간주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거 조사가 끝났어요. 증거 동의는 언제까지 번복할 수 있죠? 증거 조사가 마쳐지기 전까지. 당해 심급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뒤에 바꿀 수 있고요. 부동의 표시를 했다 해도 뒤에 바꿀 수 있어요. 다만 그 한계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 근데 증거 조사가 완료가 됐답니다. 증거 동의가 간주된 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증거 조사 끝났어요. 그럼 뒤에는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피고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소심에 나와서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취소한다라고 했다.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그럴 거면 뭐하러 저런 규정을 둡니까? 그런 필요가 없겠죠. 4번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33번 탄핵 증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증거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틀린 것들 보도록 할게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오케이.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한다? 그럴 리가요. 엄격한 증거 조사는 뭐예요? 법의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면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들어서 이런 거를 증거로 쓸 수는 없겠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피해자의 진술 이런 절차는요. 방청석에서 그냥 서가지고 재판장님 저 피해자인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거는 유죄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니까 자유로운 형태로 아무렇게나 법정에 현출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니까요. 다음 2번에 탄핵 증거는 진술 증명력 감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물론이고 맞는데 물론이고 좀 불안합니다.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의 인정 증거로도 허용된다? 그럴 거면 뭐하러 엄격한 증명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애당초 그냥 아무거나 쓰자 하면 되지. 그래서 탄핵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판례 제도에 반하죠. 탄핵 증거에 관한 조문에서 탄핵 대상으로 피고인 진술도 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론을 펼 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피고인 진술을 아무거나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피고인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죄를 부인하는데 탄핵하는 게 많겠죠. 아무거나 가지고 다 탄핵할 수는 없고 피신조서로는 가능. 왜? 자기 모순 진술이니까. 이걸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피신 받을 때랑 법정에서 얘기할 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자기 모순 진술 허용. 그러나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탄핵하는 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판례가 체포 구속인 접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34번 볼게요. 자백 보강 법칙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하나? 오케이. 이런 견해를 진실성 담보설. 보강의 정도, 진실성 담보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 죄체설이 아니라. 죄체라는 말은요, 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건 안 택하고 있으니까. 요 입장에 있으니까 요것만 되면 충분하다. 오케이. 그런데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정황 증거는 자백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X. 간접 정황 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35번에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이게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관한 이야기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그 조문을 왜 두죠? 예, 의미가 없는 얘기였어요. 너무나 쉬운 지문. 자, 이제 상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답 2번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 1번에 상소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판단해야 된다. 오케이, 맞아요.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지만 좋은데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 증거를 상고이유서에 첨부했다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상고이유서에 때려 넣겠죠. 예, 그러면 대법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3번 가볼게요. 형소법 364조의 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파기해라.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런 얘기를 하는 취지는요. 공평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부 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평해야 되니까 여러 같은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공평해야 되니까 인정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항에서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도 항소한 공동 피고인이 누구냐라는 말을 할 때 1심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해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검사만 항소한 사안에서 파기 사유가 된 내용, 이것이 이 모두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유였다면 이거를 적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평 때문에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거다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죠. 다음 4번에 피고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6월에 집유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1심 파기하고 변경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는데요. 동시에 새로 보호 관찰을 명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전체로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보호 관찰을 명한 경우도 불이익하게 바꾼 거다. 근데 이 항소심 판결이 이렇게 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 거죠. 근데 잘못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자, 다음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 페이지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년법 4조 1항 1호에 죄를 범한 소년, 우리가 흔히 범죄 소년이라고 표현하죠. 자, 소년법에서는 몇 가지 사건의 유형들을 소년 보호 사건 형태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범죄 소년, 두 번째 우리가 말을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촉법 소년, 세 번째 우범 소년.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사건을 소년 보호 사건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보내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범죄 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범죄 소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송치한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자, 다음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약식명령 얘기를 하는데요. 갑의 설명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식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식은요, 당사자 나오지도 않고 재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약식으로 구류를 과하면 가갖고 붙잡아 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벌금, 과료, 물수, 플러스 추징. 이런 식으로 이런 재산형들을 약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네, 이게 요 조문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치 뭐 고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디귿에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을 통해서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약식 명령 청구를 받았다는 거는요, 검사는 유죄로 생각하고 벌금 얼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법관이 무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시켜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검찰에 있을 때 저는 약식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회부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뭐지? 뭐 실수한 내가 놓친 게 있나?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죄는 약식으로, 이런 면소나 공소기각도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선고할 수는 없겠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갑의 설명 맞는 거 한 개. 1,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다음에 을의 설명. 리을, 즉결 절차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할 수 있다. 오케이. 시군법원은 원래 형사사건 안 하는데 즉결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미음, 즉결 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 대한 건지. 그리고 죄명.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뭘 얘기하는 건지. 범죄 사실 역시 있어야 됩니다. 적용법조도 좋아요. 근데 주형과 부수 처분을 기재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즉결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형 이거 나와야 돼요. 부수 처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더구나 부수 처분까지 얘기를 한다? 이거 되게 뭐랄까 선 넘는 거죠. 법원에서 이거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구서에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비읍. 즉결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소법 310조, 312조 3항, 313조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문 내용이죠. 즉결 심판 절차법에 있는 조문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2개가 맞고 위에는 하나만 맞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가보겠습니다. 항고, 제항고, 준항고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가볼게요. 제항고인이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고 항고심, 제항고심에는 별도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항고인의 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제항고장을 제출했다. 제항고장 효력은 인정된다? 자, 이게 말이 막 헷갈리니까 엄청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심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항고심이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제항고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 불복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항고요. 항고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뭐라고 해요? 제항고요. 자, 그런데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대요. 이때는 변호인이 있었다. 그 변호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법법. 자, 이렇게 법무법인이 있었는데 그 명의로 뭘 넣었대요? 여기 항고심에서는 선임서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요 제항고장을 요 법무법인이 넣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변호인은요, 변호인 선임계약은 심급 단위로 효력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걸 이제 심급 대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심에 이 선임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가면 항소심에서 별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항고심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항고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항고심에 대한 제항고장을 제출하는 거는 이 법무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제항고장의 효력은 인정된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특별 절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2번인데요.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다? 아니죠, 여러분. 비상상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 확정 판결의 내용이 무엇이든 확정 판결에 대해서 사후에 법 위반이 있음을, 법령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이거 확정된 판결이긴 한데요. 이런 위법한 판결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대법원에다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비상상고입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에만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무죄 면소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 알게 됐으면 비상상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많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 결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선생님 마음으로서는 좀 홀가분한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 실수하셨으면 좀 원하는 결과 얻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지만 어찌됐건 원하시는 결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다 얻어가시고 원하시는 승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